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유튜버시잖아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네. 용광불패. 네. 구독자 몇 명입니까? 18.2만입니다. 18.2만 구독자. 많이 여기서 쫄리는데. 아니 7만 명 살짝 넘었습니다. 7만. 자, 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단은 그냥 10만을 넘기자고. 저기 네. 그 10만을 지금 여기 전화들 돌리시고 카톡들 빨리 주고 받으셔서 저기 여기 장윤선 취재 편의점 구독 안 하신 분, 네. 그다음에 용방불패 네. 이걸 패키지로 가입을 하셔 지금. 저기 내가 아니 김종대 뻥 뚫리는 TV는 왜 또 자기 좀 여유가 못해. 있으시구나, 자기 또. 머리를 못 깎고 창피해서. 아니 그래서 네. 빨리 좀 합시다.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지 손가락 혁명하면서 막 이거 되게 안 눌러준다, 좋아요 절대 안 눌러준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좋아요 팍팍, 구독 팍팍, 용방불패 10만. 김종대 뻥 뚫리는 TV 20만.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50만. 아이팅페라. 키 높이가 너무 다른데 이거. 아니 뭐 그렇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보답을 받아야지.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유튜브 랭킹을 표시하는 그 사이트에 가보니까 취재 편의점이 전체 시사 4등인가? 에? 주간 조회수. 아 정말요? 4등인가 5등인가 나왔더라고요. 진짜요? 등수 안에 들더라고요. 딴 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포함해 갖고 전체 등수 4등 아니면 5등이었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니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더라? 여론조사? 여론조사. 예. 그 앞에도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짚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올랐어요. 예. 긍정 26, 부정 66.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주 만에 나온 결과잖아요. 네. 지난주는 주중에 휴일이 꼈다고 해서 안 돌렸고, 근데 그 올랐는데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인 거는 사실이죠. 보통 1000명 샘플 갖고 하는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되니까 뭐 6%를 넘어가는 등락이 있으면 오차범위 바뀝니다만 이번 거는 2주 전 그 조사에 비해서 오차범위 내인 거는 틀림없는데 어쨌든 오르긴 오른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6개월 만에 시작된 해외 순방이 조금 반영된 건가? 근데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요새 해외 순방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무슨 포항 앞바다의 유전 얘기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지도 않고. 부정평가에 있어요. 긍정에는 없고. 그래요? 예. 근데 그 포항 그쪽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조금 긍정평가가 팽팽해요. 특별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정도면은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불쌍해서. 그러니까 이런 심리도 있는 거거든요. 예. 야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너무 저기 시정 잡배 취급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좀 불쌍하다. 안쓰러워. 그러다 외국 가서 고생 좀 하고 저 맨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약간의 어떤 정서적 그 반응 정도 아니겠냐. 이건 뭐 외국 가면 고생해요. 근데 고생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국민 대접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개 데리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뭐 나름대로 뭐 해보려고 부시럭은 거리지 않냐. 그 김종대 뭐 이런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4%. 그리고 말씀하신 동해유전 신뢰할 수 없음이 2%가 부정평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봐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사실은 보수 정당의 대통령으로서 심리적 저항선은 무너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30%대가 항상 보면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심리적 저항선이었는데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조금 우리가 많이 나간 거 아닌가 하고 망설이는 여론이 일부 층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유망 구조예요.
이게. 본인의. 네. 이 유망 구조에 이제 미세한 석유가스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주식으로 얘기하면 네. 그 데드캣 바운드라는 게 있거든요.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하는 그래프가 나오다가 다시 떨어지는. 지금 그 상황이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일관되게 떨어지는 거는 없거든요. 수직 낙하는 자연 법칙에는 있어도 사회적 현상으로는 뭐 울퉁불퉁하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큰 추세선의 변화냐,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추세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살짝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 요 정도. 그런데 그 사실은 국내 현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 타이밍에 갔었어야만 했냐. 특히나 이제 그 권익위 결정이 그날 또 딱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공교롭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동안의 비밀을 이제 칭찬하면서 성형수술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그러면서 과거 논문 표절 의혹도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해외 나가면 이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어요. 지난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대통령 부인인데 그 변천사 얼굴이 쫙 그걸 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나. 어디 그 우리 유튜브나 어디 SNS에 떠돌던 것들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걸로는 처음 봤어요. 근데 저게 사실인 거죠. 그동안 사실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저게 저 변화가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보도를 했겠죠. 근데 일단은 카자흐스탄이 복수극이 벌어졌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복수극? 아니 왜 작년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우리가 그렇게 푸대접해서 그 고려인과 그쪽 정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저렇게 갈 것 같았으면 그 왜 건드려 가지고 이제 와서 가가지고 저런 취급이나 받고. 사실 그 흉상 아직 멀쩡하게 있거든요. 교정에 육군사관학교. 옮기려고 했지 독립기념관으로. 난리가 났거든. 그랬죠. 난리가 났고 그리고 총선이 이제 지고 이러니까 총선 전에 못 옮긴 거고. 그러다 이제 옮기려고 보니까 안 돼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육사 박물관을 짓는다네. 네? 그럼 그리로 모시겠대. 아이고야. 아니 지금 있지도 않은 박물관을 예산 들여가지고 지은 다음에 독립영웅을 모시겠다. 그리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독립영웅들을 모시기 위해서 박물관을. 아니 꼭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 저기 다른 사관학교도 가면은 박물관이 있어요. 공군에 가면 항공박물관이 있는데 잘 져놨다고. 천문대도 져놓고. 그래서 이 사관학교는 민간인한테 개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연간 관광객이 청소년 위주로 7만 명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 랜드마크 같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육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그 주민 행사도 많이 해요. 그게 윤석열 정부 와서 싹 없어지고 홍범도 흉상 장군 논란이 있을 때부터는 완전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박물관 짓는 건 찬성이거든. 그것보다는 육사 이전을 먼저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한참 부동산 아파트가 폭등했을 때 그 육사 바로 옆에 태능 CC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능 CC하고 육사하고 좀 묶어서 거기다 아파트 져서 뭐 해결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게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드는 걱정이 이게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육사와 그 태능 CC가 이전되는 상황이 오면 이거 박물관 짓자마자 다시 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박물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지금 육사 자리에다가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냐 육군사관학교가 그런 걱정이 들고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김건희 여사의 얼굴 변천사를 보도한 건 아마
그 해외 정상이 자기 나라 왔는데 이런 보도한 예가 있나? 이건 저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의에서 그렇군요. 많이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가 지금 엊그제가 비상사태였어요. 완전 그럴 수밖에 비상사태였는데 없죠. 외교부가? 저거 때문인데. 저 보도 때문에. 문제는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오마이뉴스에 저게 인용 보도가 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완전 비상사태였다고. 국내 언론이 많이 인용 보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레시안스 지금 쓰고. 현재 이 시점에 카자흐스탄 그 언론에 저 사진이 삭제됐습니다. 엄청나게 항의를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외교부에 이거는 네. 아주 그 현지 공관에 명운이 달린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작업을 어제까지는 검색이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그 사진이 사라졌고 일부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봐줬어요. 그 기사 내용이 좀 달라졌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을 했는데 질 바이든 여사의 무슨 얼굴 변천사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저는 질 바이든 여사가 무슨 보톡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성형수술했는지는 전혀 정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기사를 우리나라 언론이 낸다고 하면 미국 측에서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미국이 화내기 전에 이 한국의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더 난리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심각하게 봤는데 아무래도 어딘가 고려인들이 동포들이나 언론 쪽에서 작년에 홍범도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래서 지금 저 보도한 언론사를 내가 다 보지 못했는데 저 과거의 한국 기사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의도성을 좀 유추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외교부가 가장 자극적인 장면은 지금 틀어 막아놓은 상태라는데 문제는 그 전에 국내 언론의 인용 기사가 다 나가서 이미 저 사진은 캡처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국내 언론을 향해서도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 또 뭔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묻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원천을 이제 작업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상 제가 그때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단독을 했는데 왜 제가 단독을 했냐면 기자들이 아무도 안 써서 단독을 한 거예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기사를 써야 되는데 안 써요. 근데 리투아니아 언론에 이게 기사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용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 이게 보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KBS 라디오에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일파만파.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리투아니아 시간으로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뭐 MBC나 이런 데서 이제 현장 취재도 가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근데 지금 이게 상당히 묘한 게 뭐냐면 이게 PI의 실패입니다. 그 프레지던셜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PI의 실패인데 한 번 저렇게 이미지가 되놓으니까 5대양 6대주가 다 써요. 그렇죠. 뭐 리투아니아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니셔티브가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쓰고 나타나면 나타졌다고 쓰고 이 기사량이 국내 언론보다 외신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 미모의 한국의 여성 여사 대통령 여사 사라진 미모의 뭐 그다음에 저기 마리 앙뚜와네트란 단어가 강장 많이 나갔고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마리 앙뚜와네트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단두대 황녀라고 그 저기 기사 제목에 넣더라고. 그래서 중화권은 전부 단두대 황녀야. 김건희 여사 이번에는 인형 아가씨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 보니까 이번이 사실상 이 여사에 대한 헌정 외교인데 그런데 이게 그 보니까 여사가 뭘 좋아하는 것까지 주재국에서는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개 외교가 된 거예요. 개들 많이 등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도 근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 국견인데 그걸 다 끌어안고 한쪽엔 또 에코백을 들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지금 강아지를 안고 찍은 거잖아요. 그 신장식 의원은 오늘 아침 출연해서 개사과 시즌 2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바로 저 사진들입니다. 아니 뭐 개인적으로 뭐 개를 좋아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방문국에서 행복해 네, 행복해요. 내외국에서 아, 굉장히 아. 행복해 보입니다. 예. 국민을 개만침 사랑하면 얼마죠? 아니 근데 네. 저런 게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이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잖아요. 알라바이. 맞아요. 예. 정상 외교를 통해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예. 이런 게 대통령 기록물이죠. 예, 그러니까 예. 기록물이죠. 미국 국적에 그냥 아무런 공직에 있지 않은 최재형 목사가 준 게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저렇게 외교 과정에서 외국인인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인 것이고 네. 대통령 기록물의 사례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얘기를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권익위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서 이 선물로 받은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이 맞다. 그래서 종결 처리한 거다. 어차피 배우자는 처벌 조항도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아니, 그거 자체가 모순인 게 네.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대통령 기록물인 거예요. 근데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이게. 평범한 가정주부가 네. 받은 거 아닌 무슨 선물 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죠. 이 스텝이 완전 꼬이는 거예요. 네. 매번 얘기할 때마다 논리적으로 그 스스로의 논리가 안 맞아.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걸 법기술의 논리로 설명하다 빚어지는 오류 같아요. 사실 그거는 법 이전의 문제였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방구를 꼈어. 네? 그러면은 네. 항상 똥 아니면 방구. 그 전달력이 빨라서.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지만 나 법에 걸린 건 없어. 그건 그렇죠. 뭐 그럴 때는 깔끔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주책 없이 방구 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저 슬며시 고개 숙이고 물러나든가 네. 이런 염치와 수치가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변 사람들이 째려본다고 해서 제가 법을 어긴 건 없지 않냐고 대래 호통을 친다 이거요. 네. 그럼 우리 일상의 99.9%는 사실 법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게 뭐 잡혀갈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부분들에서 처리해야 될 영역을 놓치고 그 다음에 법을 앞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방구 낀 게 왜 범법이냐? 무슨 법 어긴 거이냐? 이런 식으로 뭘 수습책을 항상 하다 보니까 네. 이번 명품 백이 그런 겁니다. 이거는 위법 소지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뭐 박제하지 못해서 어쩌다 뭐 어쩌다 하면은 그 다음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도 실수할 수 있구나. 우리도 법 앞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취약함이 있었고 정말 통절하게 반성한다. 이랬으면 지금과 논란이 여태까지 있을 리도 없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네. 뭐 이래 나가지고 법리로 말이에요, 되어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최재형 목사는 나는 그거 뇌물이었다, 청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근데 방귀가 이제 이해는 잘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네. 그거는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략근 조절의 실패로 인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고의성이 확실하잖아요. 이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 거를 알고 미리 카톡으로 어떤 거를 갖고 가겠다는 예고까지 했고, 이걸 이 사람이 오면서 갖고 오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네. 불러들여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구하고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오히려 네. 바뀔 수 있어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비난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어느 날 법기술자들이 시사계에 많이 들어오고 국회가 온통 법기술의 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빠진 편향성이 있는 것 같아. 일단 법으로 설명하고 싶은 그러나 정치라는 거는 법 그 이상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옛날에 진나라가 최초로 한비자 법가사상으로 집권을 해가지고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어 가마솥에 새겼어요. 네. 그때 법은 종이가 없어가지고
후대에 명확히 남기려고 쇠에다가 기록을 했거든. 그 소식을 들은 그 순장과 맹장가가 이제 천하가 망했구나. 덕으로서 예로서 우리가 이걸 그 통합해야 되는 사회가 네. 저놈의 강제 규범을 정해서 망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논쟁한 대로 3,000년째 지금 네. 이게 뭐가 옳은 얘기냐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네. 원래 육아와 법가가 만나면 사이가 좋은 적이 없어. 3,000년을 싸워. 3,000년을.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의 그 건조물 침입죄, 그다음에 이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이 돼가지고 오늘 피고발인 조사가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기자들 앞에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백을 돌려달라. 예,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하겠다. 디올백, 샤넬 화장품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것입니다. 이제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호위모사들한테 숨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명품백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분명히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처벌받겠다 말씀하십시오. 얘기했어요. 아니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하면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고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있다는 것이니까 그 창고에서 찾아서 돌려주면 되죠. 그리고 누가 봐도 대통령 기록물로 잘못 지정됐던 거잖아요. 네. 대통령 기록물일 수가 없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어야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는데 명백하게 그 요건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잘못 수령한 거기 때문에 돌려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놈의 디올백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다 향수는 썼다면은 대통령 기록물 훼손죄 아닙니까? 횡령이죠. 국고횡령. 국고횡령죄. 네. 술은 술도 마셨으면 그 똑같은 거죠. 국고횡령죄? 아니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그 처벌 조항이 있는데 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와.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뭐 이렇게 은닉하거나 그러면 이게 하면 그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죠.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5년 이상의 5년 이하의 5년 이하의 징역. 맥시멈 5년. 근데 일단 이제 이명수 기자가 폭로를 한 겁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니까 이거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최재형 목사님이 그 내가 사준 양주, 그 다음에 뭐 그 전통주, 뭐 이런 거, 뭐 무슨 고급 스탠드 이런 것도 다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닌데 내 네. 취지는 네. 너희들이 잘못 지정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돌려줘라. 그거는 사적인 선물이었지 대통령 기록물로 내가 전달해 준 게 아니다. 네.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거의 풀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물이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회의할 때.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권익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뭐 대통령 비교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명품백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실제로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체코 대통령, 스페인 국왕 만찬에서 받은 거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최재형 목사가 그건 대통령 기록물이죠. 맞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이것도 자료를 싹 다 회수해 갔다는 겁니다. 권익위원들한테 이 논리를 제공해주고 그 기록은 도로 회수해 갔다라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되는 게 정상 외교를 하면서 상대 국의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고 그거는 당연히 기록물 보관 창고로 가는 게 맞죠. 저도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통령 관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관저에 이렇게 한쪽 그 공간에 뭐 시진핑이나 뭐 이런 정상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전시하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서 그게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로 옮겨지는 거죠. 네.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대통령 네. 기록물이 될 수 없는 구조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뇌물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근데 아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직자 신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 내지는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의혹이 짙은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죄가 아니고 다른 죄명의 의혹이 있는 것이니까 뭐 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져서 뇌물이라는 용어는 안 맞다. 근데 그런 의미로 뇌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혀 죄가 안 된다는 의미로 쓰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안 맞죠. 왜냐하면 혐의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는. 그 한겨레 신문이 2003년 5월 23일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사청탁 수뢰 구청장 부인 영장 이 제목입니다.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가 전날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5,200만 원 받은 혐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송모 광주 광산구청장 부인 이모 씨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에 결국 부인이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거 몰랐다. 이렇게 했지만 당시에 결국에는 검사가 대통령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겠다고 했었고 조사한 걸로. 그때 죄명이 뭐로 영장이 제3자 청구된 거예요? 뇌물취득. 제3자 네, 뇌물취득.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거는 그러면 구청장도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네.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인사 관련된 청탁이었으니까. 2003년이요? 2003년. 그때 저하고 같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예요. 그럼 윤석열 검사 같이 검사하고 일했어요? 광주지검에 같이 있을 때요. 그때 2003년도에. 혹시 이 사건 기억하세요? 기억은 안 나요. 이 사건은 그건 뭐 기억나요? 그렇게 큰 아주 사건은 큰 사건은 아니었던 대충 것 이러면 같은데. 다 이렇게 구속시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왜? 야, 그때 같이 계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법조인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려고 1999년에 온로비 사건을 찾아봤는데 네. 이런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리한테 교과서적인 선례를 남겨준 사건으로 보여져요. 당시에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정화 씨가 네네. 그 신동아 그룹 최순영 부인의 회장의 부인은 이향자 씨로부터 그 온로비를 받았다는 사건인데 네. 당사자들 최순영 회장이나 김태정 검찰총장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누굴 넣냐면 강인덕 통일부 장관 부인 배모 씨를 넣었더라고. 네. 그래서 연정화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장차관 장관 청장 부인 그룹 회장 부인이 네. 앙드레 김 의상실에서 만난겨. 거기서 모피 코트를 한번 입어보라 그랬대. 네. 근데 그때 가격으로 1,380만 원인데 현재 가격으로 5천만 원짜리 모피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그해 연말에 차의 트렁크에 포장이 돼서 배달이 되어 온 거야 연정화 씨한테. 나중에 돌려줘. 근데 돌려준 날짜로 며칠 동안 국회 청문회에서 네. 공방이 붙었는데 1월 5일이냐 7일이냐. 왜냐하면 갖고 있었던 기간에 길이에 따라 받을 의사가 있냐 없냐 이 논란이 붙어가지고 이래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당사자들은 몰랐고 배우자들이 의상실에서 벌어진 건데 네네네. 이게 김대중 정부를 들었다 놨다 한 사건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특검 1호가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병모 특검. 네. 우리나라의 특검이란 제도가 처음 실행된 게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제 기억에는 특검 1호는 저게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맞아. 그게 뭐 통합됐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네. 조폐공사 이거 하고 그다음에 온노비하고 이거를 갖다가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을 넣어서 당시에 특검이 이걸 다 하는 걸로. 그랬었나요? 네. 하여튼 그때 라스포사라는 의상실이 유명해졌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모피는 라스포사가 아니고 앙드레김이었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라스포사는 로비스트입니다. 네. 이 신동아 그룹과 여튼 의상실과
이렇게 해서 저기 뭐냐 하는 그 이걸 하는 일종의 그 최 회장 로비스트. 근데 많은 국민들은 그때 앙드레김 선생님이 안녕하십니까 김봉남입니다. 아니 그래서 청문회가 사흘간 열렸는데 국회에서 결국은 증인들이 극단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막 성경에 손을 얹고 막 울고불고 하다 보니 밝혀진 것은 앙드레김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사실밖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중요하게 이 사건으로 다시 집중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왜 명품백을 주었냐 몇 가지 청탁하고 싶었던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김창준 그 미 연방 하원 의원의 뭐 국정자문위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충원 안장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청탁이 있었고 실제로 검토해서 그 관계가 뭐 불가능하다라는 걸 통보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청탁은 성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재형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느껴지던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대통령을 사칭했다. 본인에게 접견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디올백이 국가 기록물로 분류돼 가지고 보관 창고에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선물 역시 국가 기록물 창고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쓴 책들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발견이 됐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국가 기록물 손괴죄를 저질렀다고 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사칭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른바 우리 속담에도 왜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옛날 사또한테 직접 뭐 청탁하기가 어려우면 그 부인을 통해서 하면 그 밤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로부터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이것도 같은 구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김창준 전 미 연방의원과 관련한 일을 알선한 것까지는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실의 과장 그리고 보훈부의 간부가 그거를 알아봤고 또 최재형 목사에게 연락을 해줬잖아요. 뭐 된다 안 된다 절차가 어떻다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청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떠나서 일단 알선까지는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단지 거기서 문제될 거는 대가냐. 알선의 대가로 명품백이나 고가의 화장품이 왔다 갔다 한 거냐. 아니면 대가성 없이 이거는 의례적 선물이고 이 선물의 수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알아봐 준 거냐. 요 결정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냥 조사나 수사 없이 종결. 이게 이제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이렇게 조사나 종결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거고 그리고 내용상으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여러 자리에서 본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자격사칭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있구나.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법,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루 만에 발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그 젊은 최고위원 출신이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안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통과는 되지. 통과는 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겠죠. 전광판에 다 나오니까. 근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그거는 그때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9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3분의 2를 넘길 수 있으니까. 근데 9표 정도의 이른바 이탈표가 나올까?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겠죠. 글쎄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적지만 결집도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때만 해도 안철수, 조경태 등 소신 발언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108석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108 번뇌 같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뭔 상징성이 있는지 의외로 저기 보면은 내부 구심력은 강해지는 건데 이게 2021년에 미국 공화당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그 저기 1월 6일 날 무슨 트럼프가 대선 불복 연설을 하고 폭도들이 의사당을 쳐들어갔는데 예. 이때 공화당의 의원 한 17명 정도가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명은 트럼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탈표입니다. 네. 그때 공화당 의원이 263명입니다. 거기서 7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앞서 비판했던 사람을 포함해 17명이 그 다음 회기에 몰살을 당합니다. 전멸, 완전 몰락. 다 아예 예비 선거 단계에서 탈락해. 그래가지고 순도 99%의 트럼프 옹호자로 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서 흑인 삶도 소중하다는 그 저기 시위가 그때 많았잖아요. 네. 거기에 백인이 총기 난살해서 2~3명을 자동 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공화당에서. 그게 트럼프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돌아서 가지고 이제 다시 결집이 됐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21대는 선거라는 어수선하고 잠시 리더십이 공백 비슷한 상태에서 다소 틈이 존재했다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뜻밖의 소신 행동이나 말을 들어왔는데 이제 그마저 없어지는 게 2021년 1월에 공화당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은 못 건드려요 그거를. 감히 누구든. 가끔 경선에 나와서 트럼프에 도전하는 깔짝깔짝하는 거 보이다가 한두 달이면 사라집니다.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전부 트럼프한테 충성맹세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하고 점점 손을 많이 잡고 있고 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저는 시각이 약간 다른데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마다 선거를 해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화당의 그 트럼프 지지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길잖아요. 자기 선거가 없어요. 이 정부 이내에. 그렇고 지난 그 과거를 되돌려 보면 처음에는 이탈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게 정말 한계치에 이르러서 버티다가 나뭇잎 한 장만 더 얹어줘도 무게가 늘어나도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내가 여기서 무게를 조금 더 보태면 확 무너질 거냐 무너지지 않을 상황이냐를 판단할 거예요. 상황상 그래서 이게 거의 나만 보태면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옮겨가서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럼 그쪽으로 확 쏠리죠. 우리가 지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봤잖아요. 그때 소위 이탈표가 한두 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확 쏠리잖아요. 60몇 표 나왔죠. 의원들 똑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번에도 그 차이를 보는 건데 내가 이번에 이 선거를 보면서 한국의 이 여론 선거 지형이 엄청나게 혁명적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고 내가 느끼는 대목들이 있어요. 과거에 지금도 언론에서 말을 하지만 소위 말하는 중도층 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허상이더라고요. 내가 실제 선거에서 보니까 존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양 쌍봉곡선의 정점만 있었을 거고 그 중도층 표심이 있으면 제3지대가 그래도 조금 더 나는 살아났다고 봐요. 그러나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미약하게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합리적 그 지성이나
어떤 중간지대 또는 완충지대, 이성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지난 4년 전에 비해 가지고 확연히 줄어드는 이게 뭐 발전인지 퇴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양쪽의 쌍봉곡선으로 이게 그 극화되고 그 결집되는 양상을 확연하게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2대 국회 초반부는 이 관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봐요. 이런 초반은 식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저짝에서 이제 의원들을 결집하고 규합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네. 지금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이제 야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거기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화영 판결이 나와. 조국 대표 언제 대법원 판결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봐라. 이 판은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진다고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가 이 정부가 버틸 수 있냐 그러지만은 야당은 버틸 수 있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 대척점의 뭐 시나리오를 찾아낸 것 같더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빗장 수비 형태 운영으로 바뀌더라고. 지금 최상병 보십시오. 그 많은 공직자들 중에 한 명만 바른 소리하면 저 판은 무너지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강고해요. 정말 단단해. 아니, 이게 근데, 빗장 수비로 딱 걸어 잠그고. 아니 근데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온 보수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 그 상임위에서는 7개라도 받고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뭐 좀 우리가 창피하더라도 7개 받아야 된다. 모양은 빠지더라도. 네, 모양은 빠지지만 법사위 못 챙겼지만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 아니 국회의원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은 못 앉고 계속 땅바닥만 앉아가지고 이게 되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웰빙 귀족 정당 DNA가 이렇게 좀 더 쌓여가면 이거 우리 더 국민들한테 표를 못 받는다. 이제 이런 내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점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선언과 7월 23일 날 있을 전당대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제 제가 어떤 분에게 듣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수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도 인벌브가 돼 있거든. 네. 왜냐하면 그 특검법에는 지금 명품백 플러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다 포함하는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이른바 뭉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은 본인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 전개 과정이 또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는 상관이 없어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이거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차피 거부권 행사될 테니까 무기명 투표로 이어지는 재표결 과정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쏠리는 순간에 확 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지금의 보수가 그 오늘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내가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차기 대권 지지도에서 28%예요. 그러니까 반면 이제 진보층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44%의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의 중심 세력으로 그래 너뿐이야라고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서 이른바 뭐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의 스탠스를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할 거냐 그거를 보수가 기대하는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결심을 할 거냐 헤어질 결심을 할 거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헤어질 결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 그 구심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 거냐? 그건 약간 퀘스천 마크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마땅한 주자는 없죠. 마땅한 주자는 없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좀 약하지 않냐?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지가
커리어가 너무 겹치지 않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근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느냐. 다음 대선에서. 네네.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김종대 의원님? 글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은 그 총선 때 실패한 2조 심판론을 또 들고 나오는 걸 그렇죠, 지금 보고 지금. 있는 네네. 거거든요. 오히려 더 표독해졌더라고. 표현상으로 보면은. 네. 저는 이분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시는 분이다. 과거에 꼭 없는 죄를 조작해낸 고문기술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보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법 기술에 대한 과신이 강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그 응징, 심판 또는 뭔가 이런 부분에 종결자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정치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일 뿐더러 이 여차하면은 야당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만한 전략 자산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그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돌격대 선봉에 나서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이 정권 내에는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도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간극보다는 결국은 누가 해결사냐 이런 사고가 있는 것 같고 또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최상병 건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나 이런 것들 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또 검찰주의자고. 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은 결국은 정권에 있어서 야당의 사법 리스트를 극대화하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본인이 기획자로서 자리매김하고 들어오겠다는 뜻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지금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단순히 법안 몇 개 무력화가 아니라 무더기 통과, 거부권 이렇게 되면서 입법권 자체를 형해화하거나 지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이 꽤 네, 있죠. 네. 상황상. 국민들에게 정치의 효용 가치를 일단은 확실히 훼손해버리는. 네. 이래서 정치 신뢰도 자체를 낮춰버리는 전략. 아니 저기 피켓 시위하고 저런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여당 모습이 아니라 야당 될 준비, 야당 워크숍 하는 것 같은. 예. 아니 그런 원에 느낌이 들죠. 스스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장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그 특위를 하는데 우리가 원외 정당이냐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한다는 거. 아니 적어도 본인들이 네. 집권 세력이라는 건 까먹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완전히 까먹고 진짜, 있어 지금. 예. 아니 자기들이 여당인데 상임위장을 안 들어가겠다 보이콧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진짜 승리하는 길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힘에 의해서 신음해왔던 걸 힘으로 되받아치겠다 이런 방식엔 난 찬성하지 않아요. 특히 이번에 시한을 짧게 주면서 상임위원장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보다는 더 여론으로 압박하는 게 민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민주당의 참다운 승리지 힘으로 승리하는 게 참다운 승리라고 믿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행태는 뭐냐면 여당의 품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의 책임감은 이제 자기들은 감수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야당이 다 책임지고 국회 이러면 가만 안 놔두겠다는 뜻이에요. 때마침 야당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야당 낼 준비하는 거고 여차하면 상권 분립에도 도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난 비춰지는 거지. 이게 상권 분립에 그게? 도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입법권을 갖다가 흔들어대고 무력화하면은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권을 갖다가 예산, 법안 이런 거 그러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 교정 규칙이에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설득이나 정치가 아니라 힘으로 눌릴 수 있는. 아니
저기 있지도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돼서 집행유예로 나가 보궐선거 치를 것이다.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먼저 행사하는 이런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 이런 지금 도치법의 그렇게 정치가 하고 있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지 진짜 이게. 도치법의 정치네요. 그러면 혼란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피해는 뭐 국민들이. 국정 혼란 상황이 더 심해진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거를 누가 해결할 사람은 딱히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진짜. 예. 이거를 거중 조정자가 나타나서 뭐 할 만한 사람? 아니 사실은 한다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런 캐릭터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투적이면 전투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 거중 조종자로서 뭐 여야의 이런 가운데 서서 뭐 협상을 조금 독려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레베츠키 그 지블렛 그 교수들 얘기는 법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절제력과 포용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 규범에서 문제가 생김 제 아무리 규칙이 뛰어나고 법이 좋아도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게 그 3년 전에 낸 책의 저자들의 논지입니다. 네. 이번에 나온 속편에서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일단은 민주당은 국회법을 얘기하고 있고 네. 또 여기 저기 뭐냐고 국민의힘은 헌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부권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부권이 회수 제한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막 14번씩 우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냉전 그것도 끝나고 마찬가지. 막 전쟁 이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승만 그것도 하면 안 되는 마찬가지인데 거잖아요. 자 미국 상원이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권한은 굉장히 절제력 있게 사용하던 권한입니다. 네. 그게 필리버스터만 된 모든 법안을 소수가 막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67표가 필요한데 불가능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태까지 미국의 수없이 많은 개혁 법안을 좌절시켜 왔다고. 그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런 권한으로 해서 중요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상원이 저지한다는 건 너무나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저기 뭐든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라고. 우리 경우에도 그 저기 상호 견제하라고 만들어준 권력을 그걸 더 숙려하고 더 정치를 해서 합의하라고 만들어진 예외적인 조항이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시행령이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데 민주당이 이기는 길은 그런 거를 회복한다. 그게 중요하다. 이게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은 민주주의의 회복성에 있다고 보는 건데 똑같이 이제 이런 법을 무기로 해서 권한 행사를 하기 전에 이게 힘과 힘의 충돌인데 그럼 절제와 포용은 없어지는 거거든. 이게 무슨 뭐 시정 잡배들이지 그래 이게 무슨 여기서 정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른바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이 21세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선거 결과로 뽑힌 대통령이나 뭐 이런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 결과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대중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중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아직은 못 찾아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 상식선에서 정치가 움직여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22대 국회 문 열자마자 당론 법안이 한 20몇 개쯤 되는 거 아니에요? 당론으로 그렇죠. 지금 예, 예. 처리하겠다는 법안이. 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슨 당론 법안이 이렇게 많냐. 앞으로 그럼 22대 국회 내에 당론으로 처리하는 법안이 몇백 개나 더 나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니 아직 이제 시작인데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벌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통령들이 벌써 얘기하고 있죠. 극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데 더욱 고민이 되는 거는 이게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게 더 고민이죠. 조금 뭐랄까요? 이럴 때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누군가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현인 그룹이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전직 국회의장단 모임 같은. 헌정회가 어제 그 헌정회하고는 달라요. 헌정회하고 달라요. 네. 그런데 가끔 모였는데 옛날에 쓴소리 바른 소리가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배울 점이 참 많았는데 요즘 그거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난 김영호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지만은 굉장히 진정성 있고 저기 나름대로 통찰력도 있던 분이고 그 외에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 없어. 보면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래 보면은 절제와 균형을 촉구하는 그룹이 없죠. 현재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개혁신당 같은 경우 역할이 좀 완충지대로서의 어떤 그 우리가 역할을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3당으로서 역할을 기대했던 거고 이러는데 선거 때 크게 힘을 못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양성을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현재. 그렇군요. 그 저기 어쨌든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국정조사하고 동시에 최혜병 특검법 추진하기로 한 거고요. 이 법은 7월 안에 7월 초 이전에 이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야칠당이 지금 연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이제 첫 번째 1호 법안으로 통과가 될 텐데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계속될 거고 그랬을 때 어떤 해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이 커진다. 외교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데 걱정입니다. 그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은 야당에서는 이견이 없는 법안이죠.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뭐 다 찬성하고 있는 법안인데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제 법률로서 정말 제정이 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아마 하면 많이 바뀔 거려 상황이 정말로 국정조사장의 사건 관계자들이 나와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 하면 라이브 중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 순서대로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 일부는 얘기를 안 하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미 확인된 사실과 충돌하는 지점 아니면 그 얘기 자체에 모순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국민 여론이 확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안의 통과 전에 국정조사가 먼저 실시되고 이게 위력이 더 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 주장은 이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뭐 김병주 의원 본인이 먼저 발의한다 그러고 지금 그리고 또 국민 알 권리에는 청문회가 오히려 예, 특검보다는 더 신속하고 더 투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병행하자는 건데 역시 이것도 지금으로선 좀 난망이다. 국정조사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저번에도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상황이 좋아졌지만 지난번엔 김진표 의장이 거부한 겁니다. 네. 이 청문회를 국정조사는. 아니 김진표 의장이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 수 없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 아까 소수자 보호도 있고 그래 이런 걸 반다수결주의라 그러는데 사실 다수의 지배보다 더 좋은 제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국민 70%가 찬성을 하는데 지금 진실규명은 하루가 급한 목마름이 있고 저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정치가 응답을 하지 않는다? 지금 추경호 대표는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가지고 공수처장 지금 불러들여가지고 7월 중에 수사 끝내라고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머니는 특검 반대했다고 또 사실과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식이에요, 저런. 경찰청 공수처장 불러서 최상병 수사 엄정하고 신속하게 빨리 종결해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은 국정조사 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게 특검이 걸려 있고 그러면은 나는 저 김진표 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기서 좀 대조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희망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그 국정조사 압력이 있어야 특검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 그렇죠. 예. 같이 동방에서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특검을 전제로 한 72명의 도움이 국정조사죠. 되지 왜 안 되겠어 그게 네, 그렇죠. 당연히 되는 맞습니다.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에서부터 뚝이 무너질 수 있겠다. 예, 국정조사에 박정훈 대령도 당연히 출석해서 본인이 이제 겪은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를 할 거고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에 이제 큰 사진 실린 거 보니까 당시 대대장이었던 육군 중령이 해병대 중령. 해병대 중령이 그 저 최수근 상병 묘비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진실 고백하겠죠. 그게 전 국민에게 하면 저는 50 청문회 버금가는 수준의 정말 전 국민들이 다 뜨겁게 시청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빨리 서두르면은 다음 달 중으로는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되겠죠. 있지 않을까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7월 못 넘긴다. 윤석열 정부 7월 못 넘긴다. 아니 정부 너무 제목을 뽑으려고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그게 3분의 1을 못 넘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108명이 다 반대표를 던져서 그냥 폐기되는 이 수순으로 가는 거는 없지 않을까. 그거는 못 견딜 것 같다라는 말씀. 전략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 사이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정조사 후에 재의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정말 7월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직감하면서 더 더워질 것 같다. 네. 자, 편의점과 함께 여러분 시원하게 여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풍성한 소식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